77세 시어머니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6개월 뒤 85만 원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 남자를 믿으려 했습니다. 가족의 경고도 증거도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로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시어머니 이복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33년 동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진짜 행복해 보이신 적이 손에 꼽힙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표정 없이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77세 시어머니 이복순 씨는 평생을 여자가 뭘 안다고 시집와서 참는 게 도리지. 이런 말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 올해 56입니다.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33년째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살아온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하고 싶은 말을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성질부터 내셨고 본인 기분대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밥이 왜 이러냐, 국이 짜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매일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싹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 쉬고 싶다 소리 내본 적 없으셨습니다. 그게 그 세대 여자들이 살아온 방식이었을 겁니다. 작년 가을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6개월쯤 흘렀을 때 시어머니를 짓누른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도 혼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에 계셔도 하루 종일 말이 없으셨습니다. 손주들이 전화를 해도 응, 그래, 잘 지내라 한마디로 끝내셨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그대로 있는 걸 보면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TV 앞에 앉아 채널도 안 돌리고 멍하니 화면만 보고 계셨습니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실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자주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반찬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진짜 필요한 건 자식들의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한 사람의 여자로서 이해해주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77년을 사셨는데 한 번도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셨다니. 그렇게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일상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성철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64살이라 하였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며 병원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께 먼저 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시어머니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최성철을 만난 곳은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건넨 첫 마디는 누님 인생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고 하셨습니다. 77년을 사셨는데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알아봐 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팠다고, 외로웠다고, 힘들었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최성철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거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챙기는 건 평생 처음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자식들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최성철은 병원 진료에 동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일상 전체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 식사 시간, 산책 시간까지.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외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냐고, 왜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으시냐고. 시어머니는 그냥이라고만 하셨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는 표정으로만 사셨던 분이 처음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최성철이 모든 일정을 정했습니다. 언제 만날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누구한테 자꾸 연락을 받는 것 같다고, 혹시 아는 분이 있으시냐고. 남편은 어머니 친구분이겠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최성철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지만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최성철 전화가 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졌고 통화를 끝내면 다시 어두워지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된 건 시어머니가 제 눈을 피하기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으면 응, 그냥 좀 나갔다 올게라며 얼버무리셨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던 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비밀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생일에도 못 오시겠다고 하셨고 명절에 내려오셔도 밥만 드시고 금방 자리를 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최성철이 건네는 말들은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자식들 다 크면 제 살기 바쁩니다. 어머니 외로우신 거 힘드신 거 신경 쓸 사람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효자지. 진짜 아프실 때, 외로우실 때는 혼자 견디셔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시어머니와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통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출금이 서툴러서 예전부터 제가 통장을 관리해 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1억 2천만 원이 있었고 매달 노인연금이 들어왔고 남편과 시동생들이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금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정도 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출금이 많으신데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냐고. 시어머니는 그냥 필요한 거 사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 라고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통장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최성철이 앞으로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용돈까지 전부 자기가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냐고, 어머니 돈을 왜 저 사람이 관리하겠다는 거냐고. 남편도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좋다는데 자식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원 일정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약을 잡아드리고 모시고 갔지만 나중엔 최성철이 진료 예약을 하고 약을 받고 진료 기록까지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간병인처럼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간병이 아니라 지배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나가실 때도 이제는 최성철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가도 되겠냐고, 언제 돌아오면 좋겠냐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시였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도 사랑이라고 믿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함께 어머니와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시어머니는 아들 눈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인데 뭐가 문제냐? 그 말엔 날카로운 방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성철은 시어머니한테 계속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님, 솔직히 자식들 유산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 돈 다 쓰시면 자기들 목 줄어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 외로운 거, 힘드신 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만 진짜 누님 마음 이해합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아닙니까? 그 말들이 시어머니 마음속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기 재산 때문에 간섭받는다고 생각하시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변화를 매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마음을 닫아가는 것을,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최성철이라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세상이 좁아지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마치 물에 천천히 빠지는 것처럼, 본인도 모르게 잠겨가는 것처럼. 제가 본격적으로 불안을 느낀 건 시어머니 통장을 다시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곧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처음엔 완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저는 매달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적금 만기로 들어온 500만 원이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여행비, 식사비, 쇼핑비, 끊임없이 돈이 나갔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속초 여행, 가평 펜션, 경주 여행. 거의 매달 여행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엔 항상 최성철이 함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사비 내역이었습니다. 한 번 식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횟집, 갈비집, 일식집. 값비싼 곳에서 술자리를 가지셨던 겁니다. 한 번에 50만 원, 70만 원씩 큰 돈이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최성철이 데려온 사람들을 대접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였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약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하니까 그렇다고.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성철이 평소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많은 거라고, 어차피 이 나이에 남겨봐야 소용없다고, 편하게 즐기면서 살라고,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봐야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는다고 어머니가 다 쓰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시어머니 통장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다 쓰고 가야지.
마치 시어머니를 위해 조언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건 시어머니 인생을 갉아먹는 주문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해서 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최성철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동네 분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최성철이란 분 아시냐고, 어떤 분이신지 아시냐고.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본 적은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다고. 아무도 그 남자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면서도 실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병원에서 우연히 다른 환자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옆에 계신 남자분이 누군지 아시냐고.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로맨스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조심하라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급히 알아봤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경찰 아는 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며칠 뒤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성철이란 사람,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일로 신고가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방의 노년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고 사라진 전력이 있다고, 고소장도 몇 건 있었다고. 하지만 매번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해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그렇게 자취를 감춘 사람이라고. 그 남자가 제 시어머니한테 접근한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정리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철이란 사람이 예전에도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조심하셔야 한다고.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최성철의 술수는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 댁에 갔다가 거실 탁자 위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성철 것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여러 여자들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옆에는 적금, 보험금, 전세금 같은 글자들이 메모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체계적으로 여러 노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수첩을 발견한 사실을 최성철이 알게 됐습니다. 최성철은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입지가 좁아질까봐 저러는 거라고. 그동안 어머니 통장 관리하면서 얼마나 좋았겠냐고. 이제 자기가 나타나니까 방해되니까 그러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으셨습니다. 자식들이 간섭하는 게 정말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조사했던 일까지 그 남자가 역으로 이용해서 저를 욕심 많은 며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바닥에 집어던지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욕심을 내서 이러냐고, 유산이라도 노리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아니라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거라고, 이미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간섭하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시어머니 눈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거의 보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시어머니 댁에 들렀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최성철이 거실에 앉아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부모 재산 노리는 거라고, 어머니 돈 못 건드리게 됐으니까 저렇게 난리라고, 다행히 자기가 옆에서 막아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으셨습니다. 아니, 믿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남자 조심하시라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내 돈 관리는 내가 한다고, 걱정 말고 너희 인생이나 살라고 하셨습니다. 시동생들도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은 우리 가족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최성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고립을 가족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2주일쯤 뒤 남편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으냐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7세 시어머니가 자신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맞춰 돈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 편하게 쓰고 가라는 최성철의 말이 시어머니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은 인생이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댁에 갔다가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방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을 때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소리 없이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주한 게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는 걸. 이건 훨씬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졌을 때의 상처, 그리고 가족을 의심하게 된 그 고통. 최성철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며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라가셨습니다. 통장엔 이제 1,000만 원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디선가 돈을 더 끌어와 쓰고 계셨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이제 5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최성철과 함께 매주 여행을 다니셨고 그 남자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수익률 좋다며 넣었던 투자금도 이미 최성철 손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 댁 앞에서 그 남자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었을 때 그 남자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인간 도망가는 거구나. 1억이 넘는 돈을 빼먹고 77세 할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지려는 거였습니다.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버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 편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어.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77년 인생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을 때도 아이 키울 때도 남편 옆에서도 한 번도 여자로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19에 시아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복순이라는 한 여자는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할 줄은 몰랐다고
시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혼자가 되셨습니다. 외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성철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인정과 사랑.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 대접받고 싶었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실 때 시어머니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성철이 주었던 그 감정이 마약처럼 작용했던 겁니다. 77년을 사시면서 처음 받은 그 감정이. 남편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시동생들도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못해드린 게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신우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다고, 이해한다고. 저도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곁에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정희야, 그 사람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또 혼자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 고독함이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겠다고, 우리 다 옆에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최성철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를 믿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뒤 나오셨을 때 얼굴에 묘한 표정이 비쳤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말엔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내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신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동생들도 저도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 잔액을 내려다보셨습니다. 85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85만 원이 됐습니다. 보통은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다 잃어도 괜찮지만 자기 자신까지 잃고 살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최성철이 사라진 뒤 시어머니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셨습니다. 머리를 빗으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당연한 일 같지만 그동안 시어머니는 이런 것조차 포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밥도 다시 지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며칠 묵은 밥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로 지은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기초연금과 자식들이 드리는 용돈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 차를 타고 시장에 가셨습니다. 5,000원짜리 국밥도 드시고 3,000원짜리 김밥도 드셨습니다. 그게 외식의 전부였지만 시어머니 얼굴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최성철과 비싼 술집 갈 때보다 식구들과 수제비 끓여 먹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갔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들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신경 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딸들과의 통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짧게 끝내시던 전화를 이제는 길게 받으셨습니다. 손주들 공부는 잘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앉아만 계셨다고 합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시어머니 옆에 앉으셨답니다. 그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자기는 3천만 원을 날렸다고,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경로당에서 노래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음도 못 맞추고 박자도 틀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노래 재미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77년 살면서 처음 해보는 거라고, 그런데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에서 전주 여행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1박 2일에 3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용돈을 더 드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여행 다녀오신 뒤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옥마을 앞에서 친구 할머니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좋으셨냐고 여쭤보니 정말 좋았다고, 이 나이에도 이렇게 다닐 수 있구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최성철이랑 갔던 여행은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그때는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돈을 쓰러 간 거였다고, 근데 이번 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제 딸아이가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수채화를 배운다고 해서 같이 그림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달라지셨다고, 예전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경로당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할머니들을 만나셨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을 꺼내기 부끄러워하셨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용기 내서 말씀하시니까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3천만 원 당한 분, 집 전세금까지 빼앗길 뻔한 분, 세 분이 모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고, 외로워서 누군가한테 기댔던 게 죄는 아니라고, 나쁜 건 그런 마음을 이용한 놈들이라고 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듣던 경로당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최성철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무슨 말로 신뢰를 얻었는지, 어떻게 돈을 빼갔는지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매일 3번씩 전화가 왔다고, 자식들은 돈만 노린다는 말을 계속 들었다고, 여행 간다며 돈을 썼다고, 투자하면 수익 난다고 속였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은 그 증언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성철이 다른 지역에서 또 할머니를 노리다가 적발됐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다른 피해자들 증언 덕분에 빨리 잡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8명이었습니다. 피해액은 6억이 넘었습니다. 최성철은 사기죄로 기소됐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시어머니한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다행이라고, 이제 더 이상 다른 할머니들은
안 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저 사람 교도소에서 3년 있는 동안 자기는 3년을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고맙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속고 살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라고,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가족이구나. 평생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탁자에 앉아 공책에 뭔가 적고 계셨습니다. 뭐 하시냐고 여쭤보니 일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기냐고 웃으시면서도 그래도 기록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기도 했고 다시 일어나기도 했다는 걸 남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77세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맞춤법도 틀린 곳이 있었지만 한자 한자 또박또박 쓰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숨어있던 본래 모습이 이제야 나온 거였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되찾은 것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법, 가족을 다시 믿는 마음, 친구들과 웃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용기를. 경로당에 가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이제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친구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래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던 분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77살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으셨습니다. 혹시 부모님, 할머니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한번 안아드리고 안부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자식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